부산 화재의 마지막 진실을 입에 올리면 누구의 인생이 가장 먼저 무너질까? 박진석은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진실을 확인한 후 박진석은 고성희를 오래 바라만 보았다. 화가 난 얼굴이라기보다 오래된 신뢰가 천천히 금이 가는 얼굴이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세금 신고서에서 이상한 흔적을 이미 확인했고 그 흔적이 한우진을 가둔 별장 운영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묻자 고성희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박진석은 결혼 생활 내내 마음속에 품었던 의심을 떠올렸다. 아내가 아닌 동업자를 보는 눈으로 고성희를 보게 되었고 그 눈빛의 변화는 말보다 더 잔인했다. 한우진은 의식을 잃고 잠시 병원에 실려갔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지은호부터 찾았다. 지은호는 자신의 이름이 한유라였다는 사실을 며칠째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다. 이름 하나로 과거가 바뀌는 일은 없다. 하지만 이름 하나로 마음이 혼란해졌다. 버려진 아이였다는 감정, 살아남은 아이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쌍둥이 오빠였던 한우진을 향한 미묘한 친밀감이 얽혔다. 지은호는 오래 생각했다. 왜 자신에게 유난히 건강검진을 권했는지, 왜 사소한 질문에도 고성희가 지나치게 친절했는지, 왜 가족이라면 도울 수 있겠지 같은 말이 낯선 다정함으로 흘러나왔는지. 다정함의 방향이 자신이 아니라 한우진을 향하고 있었음을 이제서야 정확히 이해했다. 박성재는 이 모든 소용돌이를 회사의 위기로 받아들였다. 그는 박진석의 아들이자 집안의 후계 경쟁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박성재는 오래전부터 지은호에게 호감을 품어왔다. 그 감정은 깔끔하지 않았다. 이 지역을 그냥 지인으로 대할 때조차 지은호를 사이에 둔 경쟁심이 감정의 옆구리를 찔렀다. 성재는 지은호에게 마음을 보이면서도 박진석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비정해질 용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루는 예산으로 고성희의 별장 유지비에 흘러들어간 돈의 자취를 추적했다. 그 추적은 곧 박진석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일이 되었고 성재는 아버지에게 충성의 증거를 쌓는 동시에 고성희의 몰락을 조용히 촉진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지은호를 지키고 싶었다. 그 마음이 애매했던 시절 그는 일 속으로 숨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 지역은 자신의 집, 자신의 부모, 자신의 동생들을 떠올렸다. 가족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짐스럽고 때로 단단한 그물이다. 지은호의 과거가 뒤집히고 이름이 바뀌어도 그는 지은호의 현재를 지키고 싶었다. 이 지역은 고성희가 실제로 어떤 계약을 진행했는지, 어떤 동의를 생략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이 시작되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했다. 그는 말보다 증거를 믿었고 그 증거를 지은호에게 나눠 들려주었다. 지은호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성희는 한 가지 사실만 붙잡고 버텼다. 엄마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 이 문장은 고성희를 세우는 버팀목이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칼날이었다. 박진석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일이라는 것을 고성희는 감으로 알았다. 그럴수록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유라는 내 딸이다. 내 딸이니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그 생각은 오래된 상처와 결핍에서 올라왔다. 불길 속에서 하나의 품만 선택해야 했던 그날 고성희는 우진을 품었다. 지은호는 마음을 단단히 묶었다. 그는 한우진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사는 걸 원해. 하지만 누구도 속이면 안 돼. 나는 내 몸에 대한 선택을 내 스스로 할 거야. 그 말은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었다. 누구의 도구로 쓰이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한우진이 죄책감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지은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았다. 진실을 공개하는 일과 의학적으로 안전한 대안을 찾는 일. 박성재는 기회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개 사과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그는 지은호에게 내가 원하는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더 복잡했다. 성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지은호를 원했고 동시에 승리를 원했다. 두 갈래의 욕망이 한 몸에서 자라며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이 지역은 그 욕망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성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 그래서 내가 이길 때 어떤 얼굴을 하고 질 때 어떤 말투가 나오는지 알아. 성재는 웃었다. 그럼 넌 언제나 옳았나?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난 많이 틀렸지. 그래서 배웠다. 그 대화는 결론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균형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 어긋남은 결국 지은호에게 향하는 발걸음의 속도로 드러났다. 성재는 빠르게, 이지혁은 꾸준히. 속도의 차이는 마음의 방식이었다. 한우진은 자신의 생을 계산하는 일을 멈추고 싶었다. 그는 숫자를 세는 사람처럼 매 순간을 세고 있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어떤 말이 지은호를 덜 아프게 할지. 그는 새벽마다 혼자 울었다. 울음이 끝나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지고 싶다는 진심. 그는 지은호에게 사과했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너를 다치게 만들었다. 지은호는 대답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야. 다만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속이게 할 때 죄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사랑, 자신을 향한 연민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석은 결심했다. 그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회의라는 단어가 어색했지만 그 이상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박성재를 불렀고 한우진을 불렀고 고성희를 불렀다. 지은호는 스스로 참석하기로 했다. 이 모임은 한 가정의 심장부를 드러내는 시간이었고 아무도 안전할 수 없었다. 박진석은 먼저 사과했다. 내가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 죄가 되기도 한다는 걸 늦게 알았다. 그는 고성희를 보았다. 고성희는 눈을 내리깔고 손을 꽉 쥐었다. 박진석은 계속 말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할지 오늘 결론은 내지 않겠다. 하지만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과 거짓은 정리하겠다. 이 말은 사실상의 이혼 예고였고 법적 조치 예고였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편을 찾아 나섰다. 그 편은 한우진이었다. 그는 우진에게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살리고 싶었다. 그것만은 진짜였다. 그 말은 우진의 심장에 박혔다. 사실이었다. 의도는 진짜였고 방법은 틀렸다. 진짜와 틀림이 한 사람 안에서 싸울 때 우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은호를 떠올렸다. 지은호는 늘 선택 앞에서 오래 서 있는 사람이었다. 오래 서서 묻고 오래 서서 듣고 오래 서서 스스로 결정했다. 우진은 그 방식이 필요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살고 싶다. 하지만 유라를 속일 수는 없다. 엄마가 그 선을 넘어내려 하면 나는 엄마 편에 설 수 없다. 그 무렵 뜻밖의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다. 박성재의 개인 계정에서 고성의 측으로 이동한 돈 중 일부가 다시 박성재의 사비카드 대금으로 되돌아온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흐름이 문제였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자금을 돌렸고 그 과정에 성재가 암묵적으로 연루되었음을 암시했다. 성재는 억울했다. 그는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지혁은 냉정했다. 오류는 반복되지 않는다. 반복되면 습관이고 습관이면 의도다. 이 말은 싸움을 부르는 말이었고 싸움은 곧 두 사람의 우정을 갈라놓았다. 우정의 단면이 갈라질 때 지은호는 기시감을 느꼈다. 자신이 아끼던 평온한 세계는 늘 누군가의 선택 하나로 흔들렸다. 지은호는 하나의 편지만을 썼다. 편지의 앞면에는 나의 선택이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 한우진과의 혈연, 고성희의 계획, 박진석의 처지, 이지혁과 박성재의 긴장까지 차례대로 적고 나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내 몸을 지키되 우진을 살릴 길을 함께 찾겠다. 지은호는 기증 적합성 검사를 스스로 신청하되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는 법적 동의서를 직접 작성했고 모든 문서를 복사해 각자에게 나눠주었다. 누군가의 말로 끌려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 결정은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고성희는 억울했다. 왜 지금 공개를 하니? 조용히 하면 다 끝날 일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조용히 끝난 일은 언젠가 크게 다시 터져.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그는 지은호를 딸로 불러본 적이 없었다. 그는 불러보려다 멈췄다. 호칭 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박성재는 표정을 숨겼다. 지은호의 선택이 곧 도덕적 상징이 되는 순간 자신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 느낌을 초조라고 불렀고 초조는 흔히 잘못된 결정을 밀어붙였다. 그날 밤 집집마다 불이 늦게 꺼졌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텔레비전을 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두 사람의 막내 이수빈은 휴대전화로 커뮤니티 글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이 다들 누군가의 편을 고르래. 김다정은 말했다. 편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상처를 덜 내는 말부터 골라야지. 그 말은 간단했지만 묵직했다. 이 집안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이 지역이 이 집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은호가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흔들리는 세계의 소음을 그대로 들었다. 며칠 뒤 박진석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과 윤리에 어긋난 부분은 회사와 무관하게 가정 내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관련된 모든 사안은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문장은 딱딱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써내려가는 동안 박진석은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가정과 회사는 실제로 분리되지 않았다. 그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밥줄과 누군가의 사랑을 데워주거나 시켰다. 책임을 가정으로 밀어넣을수록 집은 더 차가워졌다. 고성이는 마지막 술을 준비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오래전 박진석과의 결혼을 앞두고 쓴 혼전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결정은 아내의 판단을 우선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형식적 조항처럼 보였지만 문장은 문장이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자기 편으로 불러들이려 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 안에서 움직였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약속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은 모두 성인이었다. 그 약속에 악이었던 나는 없었다. 이 한 줄은 오래된 계약의 힘을 무력하게 했다. 문장이 허락하지 못한 것은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우진이 사라졌다. 연락은 끊겼고 그가 떠난 흔적은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의 카드 결제 기록 하나뿐이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누르며 우진이 남긴 메모를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유라, 내 삶을 너 스스로 지켜. 내가 내 삶을 지킬 때처럼. 이라는 한 줄이 있었다. 그 말은 작별 인사로 읽혔다. 이지혁은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흔적을 따라가자. 조급하면 잘못 본다. 박성재는 이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은 목소리일수록 위험했다. 그 무렵 고성희에게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는 한동안 울리지 않게 두었다가 마지막 벨에서 받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그 목소리는 박진석의 것이 아니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래 숨겼던 비밀은 하나의 문이 아니라 여럿의 창문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했다. 누구의 입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새어나올 수 있는 것이 비밀이었다. 그때까지 고성희는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비밀은 늘 주인을 떠났다. 지은호는 결정했다. 내 이름은 지은호이고 한유라다. 그는 두 이름을 함께 쓰기로 했다. 과거를 버리지 않고 현재를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문서로 남겼고 몸과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첫 줄에 썼다. 그 문서는 누구를 공격하지 않았다. 다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선언은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경고했다. 그날 저녁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우진이 사라진 이상 회사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겠다. 그는 보호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은호는 그것이 관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지혁은 짧게 말했다.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은 약속을 넘어 책임이었다. 책임을 입으로 쉬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의 말은 오래갔다. 마지막으로 박진석은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자신의 손을 오래 보았다. 손이 떨렸다.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그는 알았다. 오랜 시간 미뤄둔 병이 신호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언젠가 모두를 부르고 말 것이다. 병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겁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는 어느 쪽이 될지 자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는 숨기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굳혔다. 이제 남은 질문은 간단하지만 대답은 길다. 한우진은 어디로 갔을까? 지은호의 두 이름은 그를 어디로 데려갈까? 박성재는 승리와 사랑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까? 이지혁은 오름과 욕망 사이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고성이는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을까? 우진이 사라진 다음 날 지은호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머리맡에 두 이름을 적은 종이를 놓고 몇 번이나 뒤집어 보았다. 지은호, 한유라. 두 이름을 한 줄에 적어 놓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덜 흔들렸다. 아침이 조금 밝아올 때 지은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누구에게 먼저 기대야 할지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이지혁을 떠올렸다. 오래 버릇처럼 미뤘던 부탁을 오늘은 미루지 않기로 했다. 나 오늘 아침 내 집에 가도 될까? 부탁이라고 하기엔 소박했고 도움을 청한다고 하기엔 너무 작은 말이었다. 그래도 이지혁은 길게 묻지 않았다. 와, 엄마가 국 끓이고 있을 거야. 그날 오전 지은호는 따뜻한 국 냄새가 골목 끝까지 흘러나오는 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앞에 걸린 종이 표지판에는 낡은 글씨로 이상철 김다정 댁이라 적혀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김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왔구나. 어서 들어와. 손 씻고 앉아. 오늘은 얼큰한 대구탕 했어. 속이 좀 풀릴 거야. 말투는 늘 그렇듯 단정했고 속도는 천천히 사람을 감싸는 속도였다. 식탁에는 김치 몇 가지, 갓 지은 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냄비가 놓여 있었다. 이상철은 다소 서툰 손놀림으로 미역을 그릇에 덜어주다가 간을 다시 보겠다고 숟가락을 들었다. 짠가? 짜면 물 더 붓고.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한 숟갈을 후루룩 마셨다. 괜찮네. 아빠 입엔 딱 좋아. 김다정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여보 입맛은 전국 표준이 아니야. 식탁에 둘러앉자 막내 이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아니 누나. 부를 때 뭐가 편해요? 저는 오가 예뻐서 은호 누나가 좋은데. 한숨 가득한 하루의 작은 장난 같았지만 그 한마디는 공기를 조금 가볍게 했다. 지은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대로 불러. 나도 그 소리가 좋아. 이때 문간에서 낡은 회색 털조끼를 입은 조옥래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톡톡 바닥에 짚으며 자리에 앉더니 지은호의 손을 도닥거렸다. 사람 이름에는 길이 들어있다. 하나로는 모자랄 때가 있지. 나는 젊을 때 옥래만 불렸는데 손주들이 생기고 나니 다들 할미 그 소리가 참 좋더란다. 이름은 너를 부르지만 사랑은 내가 어디 있든 따라오지.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된다는 걸 느꼈다. 말이 길지 않아도 마음은 길게 남는 순간. 국물을 몇 숟갈 뜨는 사이에 뱃속의 돌덩이 같은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김다정은 반찬을 지은호 쪽으로 슬쩍 더 밀어주며 말을 이었다. 많이 먹어. 밥심이 있어야 마음도 버티지. 그때 이지환이 공구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어제 고쳤던 라디오입니다. 누나 이런 거 좋아해요? 라디오는 오래된 모델이었는데 다이얼을 돌리면 약간의 잡음과 함께 따뜻한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지환이 민망한 듯 설명을 덧붙였다. 이거 고장났던 거 제가 그냥 심심해서 소리라도 나오면 집이 좀 덜 조용하잖아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포크송이 흐르자 외할아버지 김장수가 얼굴을 들었다. 옛날 노래구먼. 이름 모를 소녀인가? 사람은 다 누군가의 소녀, 누군가의 아들이지. 그게 참 희한해. 부르면 돌아보는 이름이 있고 아무도 안 불러줘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이름도 있어. 그 말에 모두가 잠깐 멈춰섰다. 부르면 돌아보는 이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이름. 지은호는 그 두 가지가 오늘 자신의 앞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의 부름에 돌아보는 은호, 스스로 챙겨야 하는 유라. 둘 다 놓아버릴 수 없는 이름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뜻밖에도 한우진이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어제보다 또렷했다. 우진은 들어오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발로 왔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간 김다정이 제일 먼저 움직였다. 부엌에서 작은 냄비를 꺼내 죽을 데우고 그릇에 나눠 담아 식탁 한쪽에 놓았다. 앉아. 뜨거우니 천천히. 놀란 속을 먼저 달래야지. 이상철은 말이 없었다. 대신 손수건을 꺼내 우진 손등에 묻은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다쳤잖아. 약 조금 바르고. 우리 집에선 누가 와도 일단 밥부터 먹는 거야. 우진은 그 말 한 줄에 어깨를 덜덜 떨었다. 밥부터 먹으라는 말은 살아라라는 뜻처럼 들렸다. 그는 죽을 한 숟갈 뜨자마자 눈을 감았다. 뜨거운 온기가 며칠 동안 이어진 공포와 죄책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다. 우진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나 도망 안 갈게. 숨어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너도 나도 우리 이름대로 살자. 이수빈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그럼 오늘은 이름잔치 어때요? 각자 제일 좋아하는 자기 이름의 순간 하나씩 말하기. 예를 들면 저는 수빈이니까 수가 많아서 부자 될 거라고 엄마가 옛날에 아니, 이런 건 구식이려나? 모두가 웃었고 웃음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조옥래 할머니는 나는 젊어서 누가 옥래야 하고 부르면 일만 떠오르곤 했지. 근데 손주들이 할미 하고 부르면 밥 짓는 냄새부터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마음에 붙는 그림이 달라진 거야라고 덧붙였다. 잠시 뒤 거실 한켠에서 작은 의식처럼 노트 한 권이 펼쳐졌다. 김다정이 오래 써온 가게일기였다.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 위에 김다정은 조용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오늘의 기록. 밥을 함께 먹었다. 이름을 함께 불렀다. 마음을 함께 눌러앉혔다. 그 세 줄은 소리 없이 공감대를 만들었다. 한옥 지붕을 누르는 기와처럼 집안에 들뜬 마음들을 차분히 눌러주었다. 오후가 기울 무렵 박진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제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우진 있느냐? 이상철이 대신 대답했다. 여기 있다. 밥 먹이고 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한 문장을 길게 밀어냈다. 고맙습니다. 짧았지만 그 말은 처음으로 부탁과 사과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이상철은 더 묻지 않았다. 나중에 들르게. 지금은 밥부터 먹일 거네. 전화를 끊자 이지혁이 우진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 방 쓰고 나는 거실에서 잘게.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민폐야. 이지혁이 대답했다. 민폐면 어때? 가족은 원래 좀 부담스럽고 가끔 귀찮고 그래도 사는데 꼭 필요해. 그 말투는 늘처럼 가볍지 않았고 결심이 붙은 말투였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한 명 더 왔다. 박성재였다. 성재는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표정은 어둡지 않았고 과장된 미소도 아니었다.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부산 붕어빵집 레시피 받아서 비슷하게 해온 거예요. 어릴 때 우진이랑 은우가 좋아하던 그 맛 비슷하게라도 나면 좋겠다 싶어서.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받았다. 종이봉투 안에는 막 구워온 붕어빵 5개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꼬리 쪽 반죽은 얇고 배 쪽은 두툼했다. 우진이 한 입 베어 물자 달큰한 팥 냄새와 함께 오래전 겨울바람이 혀끝에 스쳤다. 우진은 미지근한 팥을 천천히 삼키며 낮게 말했다. 고마워. 성재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모두가 각자 한 입씩 붕어빵을 베어 물었다. 가장자리는 바삭했고 속은 부드러웠다. 붕어빵 하나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엉켜있던 감정들보다 더 단순해서 좋았다. 달고 뜨겁고 나눌 수 있어서 더 맛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이지혁의 방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 마음속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아주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밥을 먹여주는 집에서 자는 밤은 이상하게도 덜 무서웠다. 거실에서 라디오가 아주 낮은 볼륨으로 흘렀다. 이수빈이 자정 전에 꼭 듣는다며 맞춰둔 시간이었다. 라디오 진행자가 말했다. 오늘의 사연 서로의 이름을 다시 배우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모두의 목소리가 한데 섞인 듯 조용히 잠이 들었다. 그 시간 박진석은 빈 집무실에서 서랍을 열었다.
오래 묵힌 서류철 사이에 얇은 편지 봉투를 하나 넣었다. 앞으로 가족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봉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숨기지 않겠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덜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각. 고성이는 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집안이 조용해지면 사람은 결국 자신과 마주 앉는다. 고성이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문장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를 조용히 은조렸다. 그 말 끝에 아주 작은 한 줄을 덧붙였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 한 줄은 아직 서툴렀지만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마음속 한 곳에서 아주 미세한 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일어나자마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붕어빵 하나를 남겨두었다가 접시에 예쁘게 담아 냉장고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우진, 오늘도 먹자.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듯 배고프면 먹는 거야. 우진은 그 메모를 읽고 얇게 웃었다. 이 집에서 배운 가장 간단한 약속이었다. 배고프면 먹고 힘들면 말하기. 따뜻한 하루가 끝날 무렵 모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한 가지씩 챙겼다. 이상철은 우진 주머니에 작은 연고 하나를 넣어주었고 김다정은 반찬통에 꽈리고추 볶음을 담아 건넸다. 이지화는 고친 라디오의 전원선을 테이프로 한 번 더 감았다. 이수빈은 쪽지에 오늘 수고했어요라고 크게 적었다. 조옥래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었고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내일도 밥 냄새 맡으러 와라고 말했다. 말들이 길지 않아도 손길이 길게 남았다. 모두가 문 앞에서 헤어질 때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름은 길이고 밥은 쉼이다. 오늘 그 길 위에 작은 쉼표 하나가 찍혔다. 그리고 그 쉼표는 내일의 문장을 조금 덜 흔들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따뜻한 하루는 질문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따뜻함이 누구의 결심을 바꾸는 불씨가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다음 화가 기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